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의 강정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건소에서 암 환자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증질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급성기 질환, 그리고 간경화,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과 같은 만성 중증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것이 암이죠. 그런데 이것이 코스가 질환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뇌졸중과 같은 질환들은 환자가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죠. 컨디션이 떨어지다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후유증이 남기는 하지만 그 상태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간경화나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과 같은 경우에서는 컨디션이 일반인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지내시다가 감기라든지 아니면 감염과 같은 질환들이 생기면 컨디션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병원에 입원하죠. 입원해서 치료를 하면은 이제 이전의 컨디션으로 돌아갑니다. 퇴원을 하시고 지내시다가 또 생기고 이게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고비를 못 넘기시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암질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기 환자들,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전이성 암 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암질환과 같은 경우에서는 항암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다가 감염이나 아니면 암의 진행으로 인해 가지고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치료를 하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은 이 상태가 이전에만큼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앞으로 갈수록 나빠지는 코스를 걷게 되고 그 과정 중 긴 과정이 다운힐 코스로 가는 긴 과정 중에서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이런 다이내믹한 경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는 암 환자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해줄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보건소가 가지는 의료 자원의 한계, 그리고 인력의 한계, 그리고 경험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암 환자들한테 이런저런 처치를 다 해주고 문제 해결까지 해주라고 하면은 아마 부담이 돼서 못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시려고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보건소에 근무를 하면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해결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암 환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게 큰 병원에서 많은 의료 자원들이 있는 곳에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 해결은 대학병원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인지를 발견하는 것들도 굉장히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는 환자들한테 정기적인 방문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환자가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를 빨리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저희와 적절한 공조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 환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가 이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입원하면은 이제 의료진 팀이 있습니다. 이제 수윤도 들어간 사람을 교수라고 합시다. 그 교수가 있고 이제 간호사가 있죠. 그 가운데 전공의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라운딩을 돌면서 환자한테 문제가 있는지를 쳐다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전공의들한테 노트하고 전공의는 교수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간호사는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 교수는 이 발견된 문제를 이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처치를 하자, 이런 검사를 하자라고 디시전을 해줍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물을 의인화시켜 보면은 이 간호사의 역할은 보건소, 그리고 교수의 역할은 지역암센터가 역할을 해서 이 적절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은 암 환자들이 입원했을 때와 같이 처치를 해주는 것처럼 환자가 집에 계시는 동안에서도 이런 처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건소 재감 담당자가 환자가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상태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상태를 하게 되면은 지역암센터 교수가 항상 24시간 전화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담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전화를 받게 되면은
저희들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제 일정을 알기 때문에 또 의료진 일정을 알기 때문에 이제 연락을 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합니다. 이게 연락을 하면 제가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은 이 담당자가 이제 재감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 상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을 할 때도 이제 저 역시 이 환자의 상태를 제공해주고, 이 환자는 이런 환자니까 재감 담당자는 요런 점을 중점으로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상태가 나빠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것처럼 집에 가서도 입원 돌봄처럼 안전망이 구축이 됩니다. 환자가 보호자가 없는 혼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건소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가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들과 이렇게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이 환자들한테 대해서 적절한 처치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보건소에서 자주 가줘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빨리빨리 연락을 받았으면 빨리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 결론을 내려줘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이 협력 체계가 돌아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유 내가 왜 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손사래를 치게 되면은 이 시스템은 가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남지역암센터에 연락을 하면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연락을 했는데 과연 잘 될까라고 의구심을 요즘 되면 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을 10년 넘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앱입니다. 이 앱은 이제 구글 스토어에 가시면 보는데 암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보시면은 앱을 깔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등록을 하면 환자들한테 대해서 기초 평가하는 게 있고 이제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의 하나를 스크린샷을 한 건데 한 1분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분 정도 앱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정보가 고스란히 이제 저희들한테 입력이 돼서 날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상담 간호사가 요 환자를 방문했구나 알게 되고, 이 중에서 이제 특정 값이 거의 못 먹는다라는 이 값이 입력이 되면은 저희들이 알람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락이 이게 값이 왔는데 환자 식사를 제대로 잘 못하시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들어보고 판단해서 문제가 된다 싶으면은 저희가 이 환자한테 이런저런 처치를 하고 상담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암 환자들에게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이 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제가 전 나름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누구나 요 앞서 1, 2, 3은 대부분 다 응급질환을 꼽는 거고요. 4번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본 건데요. 이제 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중구 감소증에 의한 발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응급인가? 열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나는 거는, 호중구 감소증은 70%가 발열이 생기면 70%가 감염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하거나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이 고형암에서는 한 10% 내외에서 사망률이 환자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즉 10명 중에 1명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게 백혈병이라든지 임파선암, 그리고 다발성 골수증과 같은 혈액암에서는 이 사망률이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를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 환자를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와서 처치를 하는 것과 뒤늦게 발견한 것은 예후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우리가 피검사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호중구는 저절로 감소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떨어지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고 난 뒤에 한 며칠 있다가 환자가 발열이 생긴다. 그렇다면은 이게 호중구 감소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를 응급실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37.2도만 돼도 보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환자가 38도 이상 되거나 아니면 환자가
미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몸이 뜨끈뜨끈한데 맥박수를 재보니까 굉장히 빠르다. 그러면 환자가 축 늘어진다. 그러면 응급실로 가시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항암 치료를 할 때 반드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열이 날 때는 응급실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담도 폐쇄입니다. 이게 담도 폐쇄는 우리 생활하는데 비유를 하자면은 담도는 이 배수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소화액이 배출되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이 이제 담도암뿐만 아니라 다른 췌장암 아니면 배 안에 위암이나 대장암, 폐암과 같은 암이 복막에 전이가 됐었을 때 이 경우에 담도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 담도를 누르면은 이제 우리가 배수관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하수가 역류하죠. 이게 이제 담즙이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달이 생기게 됩니다. 이 황달은 보통은 이제 아주 심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제 조금 더 빨리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환자의 소변이 굉장히 진해집니다. 그냥 이제 좀 진한 소변이 나왔다고 다 황달은 아닌데요. 이 소변이 노란 걸 넘어서서 노란색을 넘어서서 이렇게 갈색, 심지어는 콜라색과 같이 빨갛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환자가 이게 담도가 막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고 환자를 응급실에 가시라고 해야 됩니다. 왜 가시라고 해야 되느냐? 일단은 담도가 폐쇄가 되면은 이 폐쇄된 담도를 이게 감압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안에 스텐트를 넣든지 관을 넣든지 해가지고 빼줘야 되고, 이걸 빼주지 않으면은 하수가, 그러니까 담즙이 이렇게 저류가 되면서 막혀 있으면서 여기 감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갑자기 복통이 찾아오면서 의식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폐일증 쇼크로 진행하고 이 상태에서 몇 시간만 더 반치되면 환자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질환입니다. 세 번째는 척수 압박 증후군입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정말 응급질환입니다. 이게 척수 압박 증후군은 어떤 때 의심하느냐면은 암 환자들이, 이제 전이성 암 환자들이 갑자기 힘이 없어서 못 걷는다고 할 때 이걸 의심을 해봐야 돼요. 힘이 없어서 못 걷는지, 그러면 이게 척수 압박이 돼서 못 걷는지를 이걸 감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감별하신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환자가 잘 걸어 다니는지, 아니면 화장실에 걸어 다닐 힘도 없었는지, 걸어 다닐 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때 환자한테 한두 시간 전에 상황을 여쭤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걸어 다니는 걸 웬만큼 잘 걸어 다니고 문제가 없었는데 자꾸 힘이 없어서 오늘 아침부터 자꾸 넘어지려고 한다 할 때는 환자를 일단 눕혀 놓으셔야 돼요. 눕혀 놓으셔가지고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좀 손을 보여드리면은 환자 손을 잡아서 손을 꽉 힘껏 쥐어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힘껏 쥐어보라고 하면은 힘껏 쥐어봤을 때 손의 힘이, 악력이 이게 충분히 여자나 남자의 정상적인 악력처럼 힘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리를 이렇게 또 누워서 차보라고 합니다. 여기 가슴 있는 데를 보고 차보라고 하는데, 다리에 차는 힘은 영 떨어진다. 힘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볼 것 없이 환자를 응급실로 보내라고 가셔야 돼요. 연락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응급실에 가시라고 하셔야 되고, 이 척추신경이 눌렸을 수 있으니까 가시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손에 힘을 잡았는데 손의 힘도 이렇게 슬그머니 지는 둥 마는 둥 하고 다리도 들어 올려가 차는 둥 마는 둥 하면 이거는 기력이 약해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발의 힘의 차이가 있었을 때 이걸 이게 있는지를 보고, 요걸 보고 환자를 응급실로 가실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요게 얼마나 빨리 진행하냐면, 아침에 걸어 다니신 분들이 저녁에 발가락도 꼼지락 못해요. 그리고 한번 이 신경이 마비가 되고 나면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응급실로 와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들 방문을 할 때 환자가 힘이 없어서 못 걸어 다닌다, 잘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못 걸어 다니신다고 보면 그 예사로 넘기지 말고 이런 것들을 꼭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연락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경우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앱에 등록해서 보시면 아십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뭔가 상태가 변화가 있다. 너무 힘이 없다든지 못 먹는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토한다든지 발열이 생긴다든지 할 때는 환자분을 꼭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진짜 연락하면 뭐 해줄 건데 정말 도움이 될까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냉소 스킨 이제 의문을 그걸 하실 수 있는데요. 뭐 저도 사실은 이게 정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가 거창군하고 이런 사업을 좀 지금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3년째 해오다 보니까 제 나름의 확신이 드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 실질적인 도움도 되는 것도 있고 심리적인 도움 되는 것도 있는데, 심리적인 도움은 이제 차지하고서라도 이게 실질적인 도움 된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조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57세 된 여자분이시고요. 저희 병원에 유방암 내전이로 항암 치료 중인데 구토가 심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 기록을 보니까 이런 거는 다른 일반적인 구토약 가지고는 절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뇌압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생긴 거고, 이미 사이버나이프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응급실에 온다고 해서 다른 처치를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덱사메타존을 줘가지고 뇌압을 떨어뜨리고 환자한테 정상을 좀 지켜보자고 하니까 덱사메타존 드시고 난 뒤에 이제 환자 정상은 많이 좀 가라앉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봉책이죠. 은발의 오줌 누기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매스 이펙트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수술을 의뢰를 했고, 수술을 이제 조만간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7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대장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 중에 심한 복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 사실 이제 저희 병원에 다니신 게 아니고 대구에 있는 병원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고 하길래 제가 말씀을 조금 들어보고 하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약을 조금 먹고 다녀서 될 병이 아니라 싶어서 이제 제가 요 거창에 있는 적십자 병원이라고 연계된 병원에 저희가 이제 담당 내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요 환자가 요리하니까 요걸 조금 검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원장님이 사진을 찍으시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보내주셨어요. 과장님이 보내주셨는데 이제 이 사진을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이 가스 패턴 자체가 일단은 이게 옵스트럭션 때 나타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걸 이제 저희 외과수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봤고, 외과 교수님도 역시 이게 이제 옵스트럭션 때 나타나는 패턴이다라고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환자한테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장이 막혔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환자분이 처음에는 이게 뭐 말씀을 잘 안 들으시고, 나는 이제 대학병원 관련다,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 관련다,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가실 땐 가시는데 이게 지금 환자분이 저녁 한 오후 6시쯤 됐거든요. 그런데 가시더라도 이제 자약을 한번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장 폐색이 있을 때 이게 장 가스 패턴이 완전히 막힌 게 아니고 일부 폐쇄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드시는 음식을 좀 줄이고 밑에 장을 관장을 통해서 빼주고 나면 이게 뚫리면은 이게 금방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가도 그런 처치를 할 거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처치가 자약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자약을 한번 넣어봤는데 다행히 그날 밤에 환자가 풀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환자가 복통이 씻은 듯이 없어지고 이게 며칠 동안 식사를 못하니까 엄청나게 식사를 많이 하시려고 하셔가지고 문제가 됐던 말렸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환자분은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음에 85세 된 여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위암 수술하고 난 뒤에 추적 관찰 중인데 이제 보건소장님이 진료소장님이 가셔가지고 환자분 이제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시냐고 하고 이제 방문을 하고 이제 그럼 다음에 연락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보건진료소장님이 그런데 교수님 지금 이 환자분이 조금 요즘 기력이 없으시고 자꾸 넘어지시려고 하시네요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조금 얼핏 드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환자분을 조금 눕혀봐라 했습니다. 눕혀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발에 힘을 테스트 해보라 했습니다. 요거만 해도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손 들어봐라 해도 이거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환자 손 지어보라 하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손발의 힘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왼손 오른손이 힘이 차이가 나요. 이게 왼쪽이 손이 확실히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다리도 차보라 했습니다. 이게 왼쪽 다리 차보고 오른쪽 다리 차보라고 하니까 이게 왼쪽 다리 차보는 게 힘이
현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 편마비가 왔다는 소리입니다. 이 편마비가 왔다는 소리는 이게 주로 이게 뇌졸중이 왔다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할머니 보고 이제 중풍이 오신 거니까 빨리 응급실에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85세 된 여자분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제일 걱정하고 눈치를 보는 게 자녀분들이거든요. 자녀들 폐 끼친다고 절대 안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폐 끼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머님 휴유증이 남으면 폐 끼치는 겁니다. 이게 제발 좀 가세요 이야기해도 뭐 고집을 피우는데 뭐 말리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덜쳐오고 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안 되겠다. 그래서 뇌졸중에 오면은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약제는 아스피린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아스피린을 이제 그냥 보건소에 진료소에 있으니까 드시라고 했습니다. 드시고 난 뒤에 환자가 하루 이틀 지나고 난 뒤에 어떠냐 물어보니까 이게 증상이 다 좋아졌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뇌졸중이라는 게 막혔다가 저절로 풀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 아스피린이 굉장히 중요한 약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신경과 의사들이 항상 챙기고 동의가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한테서는 이게 아스피린을 꼭 챙겨서 드시라고 하고 맨날 이제 갈 때마다 이 환자는 그걸 이제 묻는 게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보건진료소장님이 되게 신기해하시면서 그리고 다행히 이게 환자분이 이렇게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보건소장님 신기하지만은 저는 이게 휴유증이 남아가지고 뇌쪽 편마비가 되면은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참말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제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지금 있는 이 순간은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데 아까 앱으로 연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해보니까 조금 불충분해요. 그 이제 왜냐하면 환자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야 환자에 놓고 이야기를 해야 이제 이 환자에 대해서 기억이 되고 이 상태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창군과는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화상 회진을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화상으로 보고 하는데 이런 장비는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장비 없어도 됩니다. 요즘 카카오톡 화상 전화 얼마나 잘 됩니까? 이거 뭐 장비 설치해 줬는데요. 너무 구려서 끊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카오톡이 훨씬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가지고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런 시간을 저희가 이 화상 회진 도는 시간을 있으니까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은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만일에 원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에 등록해 가지고 몇 분은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해서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환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뭐 제가 지금까지 쭉 뭐 이런 뭐 좋다 이야기를 했는데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요 환자들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거창군 환자가 아니라 남해군 환자분이시고요. 6년 전에 이제 요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환자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어르신 요 이제 이런 연계를 해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시던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병원에 안 가서 돈도 아낀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몸이 많이 아플 때, 바로 환자를 불러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그게 참 좋습니다. 네, 그 환자도 사실 뭐 이런 말씀을 남길 정도로 저희가 요 사전에 이런 각본을 연출한 건 아닙니다. 환자의 말씀 뭐라도 말씀 남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환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왔었을 때 이제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오면 어느 대학병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의학과 교수가 보고 담당 과에 있는 치과한테 노티를 하거나
하면은 치프는 또 담당 교수한테 적절한 시간에 봐가지고 오자마자 연락하지는 않거든요. 한번 보고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제 연락을 하면은 교수가 이 환자는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고 디시전 메이킹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죠. 이 시간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한 3-4시간 뭐 훌쩍 지나가거든요. 환자들은 내가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오게 됐는데 서너 시간을 그냥 눕혀놔 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반대로 담당 교수가 이 상황을 알고 이런 환자가 올 테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처치를 해서 내려주면은 이게 그 서너 시간이 30분 아니면 뭐 1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안 걸릴 수는 없지만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죠. 환자들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편하고 업무를 보는 치프 선생님이나 응급의학과 교수님들도 굉장히 좋아하게 되십니다. 이제 등록할 만한 대상자들은 그런 과연 어떠냐, 이 숫자만 내린다고 해서 암 환자 이름만 달고 있는 멀쩡한 사람들, 뭐 한 4-5년 전에 알았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 뭐 하더라도 별로 해줄 게 없어요. 뭐 가서 인사하고 잘 지내시느냐고 안부 인사드리는 것밖에는 해드릴 게 별로 없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항암 치료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가능성이 없고 이제 말기암이라고 해서 정말 진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환자분들, 그럼 집에 편하게 지내시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한 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뭐 이런 말기암 환자들에게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경상대병원은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럼 되느냐? 저희들도 가능합니다. 다른 병원에 다니는 암 환자들도 등록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하시면은 저희 병원에 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희가 여기 이제 어떻게 하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등록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했던 경험에 비춰보면은 이 사업이 보건소가 적절하게 관심을 가지고 환자들한테 자주 방문을 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그 관내에 있는 환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